우리 경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데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할 수 있는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저 검은 불빛 없는 대륙, 유럽과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프리카는 지난 한 뭐 4, 50년간을 유럽이 중심이 돼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조로. 그런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프리카가 나라가 한 56개 국가죠. 뭐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요 몇 개 나라를 빼고는 다 그냥 인구가 뭐 몇백만, 몇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 스케일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 되고, 또 이제 제일 이제 큰 거는 이 아프리카 인구수가 많은데 이 저소득층의 이 잠재 시장을 어떻게 초기에 엔트리 시장으로 개발해 주느냐, 그 개발할 수 있는 이 소위 경제 개발 모델을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경제 개발 모델을 못 찾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잠재 시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는 시장, 미래 언젠가는 꼽힐 수 있는 시장. 그러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개발 모델을 찾을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북한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의 한 30여 년간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사 외교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거기에 이제 항상 이 경제적인 개발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는 이 발상을 좀 바꿔서 경제 모델을 먼저 두고 북핵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이런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북한 관점에서 보면은 두 마리 토끼 잡기입니다. 체제도 보장하면서 경제 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개발 모델이 뭐냐를 이제 찾는 거가 되겠죠. 지금까지 북한 이 관련 개발 담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은 상품 제조 수출형 전통적 산업화 과정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 최빈국들이 이제 그 경제 발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도 그 과정을 이제 답습하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자에 와서는 뭐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안도 나오고, 또 이거 그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제 IT 과학 중심의 단번 도약 모델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상품 제조 수출용 전통적 산업화 모델이 왜 이게 가능하지 않냐.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미 바로 옆에 등장이 돼 있고. 개성공단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을 지금 이 시점에 또 뭐 중국만 있습니까? 지금 동남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뭐 미얀마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을 그런 저 전통적인 경공업, 중공업, 뭐 이렇게 IT로 가는 그런 그 산업화 과정을 답습하게 할 거냐. 또 지금같이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는데, 북한을 공장지대로 바꿔가지고, 그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중국 인접국 또 이 다른 개발도상국들하고 경쟁하게끔 하는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성공단식 모델이죠. 개성공단이라는 게 뭐 한시적으로 일부 이제 싼 인건비 덕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 모델이라는 거는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해서 갑자기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개발을 하려면은 북한 내부로 외화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이 부가 창출이 되면서 이제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 거지, 북한 내부에서 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그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 인구가 생겨나야만 가능한 모델이지, 그거는 뭐 테스트만 한다고 누가 그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T 과학 중심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연 북한에 축적된 IT 과학 기술이 경제개발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냐, 그런 기업들이 있냐,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소위 지정학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신북방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저는 이 신북방 정책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북방이라는 지역이 연해주 그다음에 중국 이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개발 지역들입니다. 아프리카와 진배 없는 지역들이죠. 그럼 이 저개발 지역을 개발하는데 첨단 고급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저급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저급 기술이거든요. 그냥 길 놓고 인프라 한다는 게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과연 한중러가 협업을 했을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첨단 뭔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보이스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큰 차별화가 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서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 뛰어가지고 우리의 의도대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북방 정책이 한국 산업을 중국 경제에 종속화시키는 하나의 이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한을 개발하는 주체별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주도한다. 지금 중국의 북한 무역의 한 95%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더 북중간 산업 연관 효과를 높여가지고 북한 산업을 중국에 종속화시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중국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중국을 경계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의 대안으로 한국이 있습니다. 남한이. 근데 한국은 또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할 때는 가장 체제 불안을 야기하기 쉬운 파트너가 한국이 되겠죠. 한국이 또 굉장히 꺼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국내에서 북한 경협이 남북 경협이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를 다시 여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난센스라고 봅니다. 이 북한의 경제 이 규모가 한 라오스, 우리나라의 광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2%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 2% 정도밖에 안 되는 경제 시장을 우리가 일으켜서 이 거대한 세계 10위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활로를 개척한다? 그건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이제 글로벌 투자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외쳐가지고 미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거기도 베트남 인구가 1억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그 외국 투자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 북한이 인구 2,500, 2,700 되는 이 작은 나라에 갑자기 해외 글로벌 투자가 밀려 들어올 수 있다? 이 작은 시장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경제 개발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지금 요 질문에 대한 아까 그 퀘스천들이, 작은 퀘스천들이 또 이렇게 이제 개발 주체별로 또 문제의 한계점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뭐냐? 또 남북 경협한데 남북 모두 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협 모델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꼭 해야 되느냐? 통일을 했을 경우에 그 통일 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협이라는 모델 자체가 한국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경제적인 실리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북한 내부 입장, 북한 관점에서 이 경제 개발 모델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북아라는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성동격소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경제 개발 모델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까지 전통적인 동북아 지정학적인 그런 정치 외교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학적 차원에서 경제적 위상, 지경학적 북한의 위상이 어디냐를 이제 그런 이점이 뭐냐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북한이 매년 10%씩을 경제 성장을 해도 지금의 베트남 수준까지 올라면 20년 걸립니다. 북한 경제가 20년을 이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두 가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단번도약이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을 엄청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원산, 갈마 지역부터 해서 엄청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그 지자체장들이 왜 광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똑같은 의문이 듭니다. 북한 지도부가 단번도약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꺼내가지고 경제개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그 본질을 알고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단번도약이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신용 조사 같은 게 안 되니까 곧바로 우리가 모바일 뱅킹으로 갔잖아요. 엠페사라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카드가 우리처럼 일반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알리페이로 곧바로 이제 가고 또 이제 인도 같으면 우마차가 이제 갑자기 건너뛰어 가지고 전기차 우버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단번도약인데 북한도 이런 이제 단번도약을 노리는 거죠. 왜 경제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 발전 역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 발전이 되면서 체제가 더 불안하고 의식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역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광을 한자가 빛을 보다지 않습니까? 이 관광산업 레버리지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품 제조 수출 이상의 그 외화 획득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들어오면은 중형차 자동차 한 대를 판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광산이 북한이 매년 금광산 하나만 가지고 약 5천억 불 정도를 5천억 원이죠. 5억 불 정도를 이제 올리고 있죠. 어떤 산업보다도 이제 아주 막강한 그 외화 획득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산 폭격으로 원산이 완전히 초토화가 이제 6.25 전쟁 때 됐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원산이 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였거든요. 태평양의 그 크루즈들이 제일 먼저 정착하던 데가 그 원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 관광의 어떤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산업이 종속화가 되지 않으면서 또 개방성을 확보해도 체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 결국 이제 이 제한된 지역의 관광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광만 가지고 이 경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입국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나 관광은 북한 경제 개발의 지렛대이자 그다음에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이 기본 토대 위에 이제 다른 그 연관 효과의 산업들이 이제 쌓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 같이 이제 내수가 2,500명, 2,700명 정도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을 키우려면은 반드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 북한에서는 굉장한 그 레버리지 산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북한이 과연 아까 원산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북한이 과연 정말 그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관광과 북한에 유치해야 될 그 관광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바로 목적성 관광 산업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관광업계도 이제 재편이 되는데 주로 이제 안전 지역 중심으로 또 그냥 놀거리, 볼거리, 뭐 먹거리 이런 이제 일반 관광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진 목적성 관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이 추구해야 될 관광은 그 일반 그 중국의 서민들이 오는 그런 그 저가형 그 관광이 아니라 유럽의 중산층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 관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관광이 바로 목적성 관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광이 성립이 되면
공장 하나를 유치해서 북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산 하얏트, 원산 포시즌 같은 글로벌 멤버십을 운영하는 그런 글로벌 호텔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목적성 관광 산업이 발달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그 히말라야 밑에 인구 한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리스켓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1년에 2,1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 관광 목적은 뭐냐? 바로 요가거든요. 요가를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 요가의 메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갑자기 그 비틀즈가 옛날에 마리시 요기를 스승을 해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아마 60년대,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비틀즈가 이제 요가를 배운 걸로 해서 글로벌하게 이제 요가 메카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는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연중으로 그 펼쳐집니다. 뭐 우리 다보스 포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네바에 여러 가지 이제 회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관광객이 한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불과 한 7년 사이에 거의 4배 정도, 지금은 뭐 거의 한 3,400만 명 정도까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게 관광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유동인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적성 관광을 북한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럼 이런 관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 북한이 관광 입국을 할 수 있는 그 롤 모델이 있냐? 라는 차원에서 저는 김정은, 김여정 두 남매가 유학한 스위스의 3가지 롤 모델을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는 관광대국이고 중립국이고 이제 국제기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위스의 3가지 롤 모델을 해서 앞으로 10년간 2030년의 타임프레임으로 북한을 관광 입국으로 완성하자라는 게 이제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광대국으로 단번 도약을 하게 할 것이냐, 요 이제 게임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이 지구적 숙제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스위스화를 위한 레버리지는 북핵과 세계 유일 비무장지대인 DMZ의 국제적 명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비정상 국가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선도하는 평화 선도국으로 확 탈바꿈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무장 평화지대는 세계 다크 투어리즘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역사 교훈 여행지 넘버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무장 지대를 기재로 해서 북한은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평화 테마 관광, 즉 목적석 관광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비핵화 평화국으로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평화의 사도 교황도 모실 수 있고 또 뭐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먼저 선언을 했으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뭐 2042년 남북 평화 올림픽까지 다 한다 이러면은 브랜딩이 이제 가능한 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 지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다크 투어리즘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북한을 갖다가 등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 미국에다가만 체제 보장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제 G0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단 체제 보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류 문화유산을 관장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178개 회원국으로부터 공동 문화재 승인을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중립국 위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중립국 지위에 걸맞는 위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핵을 빅딜하는 거죠. 그걸 뭐와 빅딜을 하느냐? 국제기구와 빅딜을 하는 겁니다. 국제기구를 DMZ 내 위치란, 이게 이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비무장 평화지대 내에 스위스와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는 거죠. 평화 관련 국제기구,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제기구 자체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는 안보 기제가
되는 것이죠.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데다가 중국이 뭘 폭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폭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이때까지는 미국이, 중국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겠다는 외세 주도였는데 철저하게 북한이 주도하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그게 내부 체제 안정에도 물론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게다가 북한 지도부 스스로 담본 도약, 경제 개발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 프로세스를 밟을 수가 있고, 지금이 사실은 관광 입국의 최적기입니다. 왜? 이때까지는 핵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핵이라는 막강한 레버리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브랜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비핵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만약에 주도를 하게 된다 이러면 사실은 남북한 경제 모두를 국제사회 속에서 재도약시키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정한 한반도의 시너지라는 게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국제사회의 평화지대로 브랜딩 되는 거죠. 이 77억 속에 이 한 7천만이 평화지대에 살아가는 한반도 평화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세계 마지막 이념 전쟁의 분단지대,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 비무장지대가 평화로 탈바꿈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인류 문화유산이고 역사유산이거든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경제는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산업, 이게 바로 남북 통일의 경제 실리라는 거죠.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남한도 같이, 한국도 같이 베니핏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관광 입국을 플랫폼으로 한 그런 북한 경제의 미래 비전은 그럼 뭐가 되겠느냐? 북한은 공장지대가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죠. 그러면 앞으로 21세기는 다들 그럽니다. 2025년이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의 이제 패권 시대가, 경제 패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지경학적 위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 세계 경제를 새롭게 리드하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소국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글로벌 기업의 중국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경쟁 때문에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홍콩으로 갈까, 한국으로 올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평화 관련 국제기구들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제 펼쳐지는 거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북아의 마이스의 거점이 되는 거고, 또 한반도 전체의 그린벨트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깨끗한 친환경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여기에 평화 체제 하에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죠. 체제가 안정이 되면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 체제의 안정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신흥국 부호들, 중국에 있는 새로운 부호들의 에셋 파킹장이 북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북한은 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규제를 완화를 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을 개발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연구단지, 친환경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된다 이거죠. 그 토대가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관광산업이 되면 지금 북한의 경제의 한 51% 정도가 농업, 어업, 이런 이제 그 업종들인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이 일어나면 거기에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농촌, 어촌 경제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 토대가 돼서 북한 경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경협사무소 폭파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경제 개발 방안을 서로 연구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지도부가 있다면은 저 북한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흔히 우리가 뭐 보수 쪽에서 얘기하듯이 야, 그 뭐 이 통제가 심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김정은 지도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네요. 최소한 80%의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 김일성 그 가문을 존경하고 따라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저 북한 체제가 엉뚱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저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흔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한다면은 현재 북한 체제를 가장 안정된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김일성 가문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러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인정한다. 북한이 앞으로 미래로 잘 나가려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 유지는 독재 유지가 아니라 정말 인민을 잘 살게 해서 존경받는 김정은 체제가 가야 된다. 그게 할아버지의 꿈 아니냐라고 인정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체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제 개발 모델이 뭘 거냐. 터놓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북한은 이제 체제 안정 보장해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만약에 오픈을 한다 이러면 나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남한이 같이 다리를 놔주는 거죠. 이걸 혼자서 유네스코에 하겠다 아니거든요. 이게 북한만 유네스코 등록돼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북한이 다 돼야 되거든요. 한반도 통째로 유네스코에다가 21개 심사국에다 제안을 해서 그러면 남북 외교관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남북한이 이 역사적인 게 이렇고 국제사회에서 이 6.25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평화지대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미래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어필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세계 평화지대로 등록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북한 혼자 못하거든요. 남한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그쪽에서 보이스는 내되 뒤에서는 우리가 다 밀어주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김정은 지도부가 받는 거죠. 그래야 세계 평화 전도사로 바뀐 우리 지도자를 북한 인민이 안 딸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세계 브랜딩이 돼서 국제기구가 들어오고 뭐 하얏트가 들어오고 포시즌이 원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멤버십들을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걸 북한 인민들이 그 지도부,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까요?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체제 안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쪽 분야는 문외한인데, 북한 군부도 자기 명분이 있겠죠. 북한 군부가 우리 이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북한 군부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체제죠. 현재의 북한 체제를 어떻게 군사력으로 유지할 거냐. 핵이 빠진 상태에서는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핵이 없어도 체제 보장이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네라고 설득이 된다면 무슨 명분으로 군부들이 나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뭐 이렇게 해서 할 거다. 핵으로 우리 위협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판단컨대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봐요. 왜? 경제 개발을 원하거든요. 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했던 잘 사는 인민 사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1조, 2조 더 버는 게 게임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사업 보국의 꿈, 국민한테 존경받는 기업, 그게 그 양반의 미션이고 꿈이지. 우리 일반인들은 저거 1조 이익 더 내고 저거 뭐 세금 더 절약하려고 상속세 더 줄이려고 아니거든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나는 그걸 믿어요. 김정은 그 본인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 툴로 핵이라는 것도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자기 가문이 평생 왕조처럼 지내려고 그걸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이 끊임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델을 찾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뭔가는 막연하지만 그게 단번도약이고 관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두 양반이 그 김여정 씨와 김정은 씨가 스위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스위스 모델을. 특히 원산, 갈마 이런 쪽을 엄청나게 개발을 드라이브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숏컷이 관광이라는 걸 이 양반이 귀신같이 아는 거야. 그리고 관광이라는 건 일거에 오픈이 안 되잖아요. 뭐 원산 지역을 개발한다 이러면 뭐 거기에 다보스 포럼도 거기서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갑자기 오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뭐 호텔 종업원이든 뭐든 식당이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장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북한 내부에다 여기저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농민공유를 하죠. 갑자기 농사 짓다가 올라온 사람들을 갖다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한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또 뭐 남한에 있는 기업자가 가서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 자본주의 모기장을 저러 해도 못하겠어요. 저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그 성공의 역설. 경제 성장이 되는데 인민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 이거는. 경제 성장이 되면 인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같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인으로. 그 모델이 저는 관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야, 저렇게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 해서 만든 핵을, 야, 우리 지도자가 정말 평화의 사도로 세계에 등장하는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무도 모르는 이 변방 소국을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를 만나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다. 야, 뭐 민족의 영웅이죠. 당연히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그 외교관들 또 이 전략가들이 북한의 그 전략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대안을 지금은 연구를 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이 적기거든요. 더 이상 못 견딘단 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뭔가 쇼부가 쳐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고. 국부가 되는 거죠, 국부. 장경국 네. 대만에서 국부가 되면 아무도 손 못 대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글로벌한 인물이 됐다. 예를 들면 평화의 사도가 됐다. 세계의 비핵화를 선도하는 그 평화의 전도사가 됐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김정은 본인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 한국에서 서포트를 뒤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게 한반도가 평화지대가 됐다. 국제기구들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핵이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웃기는 소리거든요. 국제기구가 여기 왜 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핵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기구 한 7, 8개 여기다 갖다 놓는 게 하고 북한에서 핵 없어지는 거 하고 그게 무슨 빅딜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5,000년간 이 지정학적 동북아 리스크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완충지대가 가능해요.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 중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한반도가 자기 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립만 하라 이거죠. 북한은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한미 동맹까지 하고 있는데 북한을 한국을 자기 편이 미국 버리고 우리 편이 되라 이거 기대 안 하거든요. 그냥 너 중립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은 한국을 자꾸 이제는 교두보로 하려고 하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목에 이게 딱 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네스코 178개국에서 다 한반도 전체를 평화지대로 유네스코 인류문화재산 유산으로 등록을 시켰다.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국제협력 다시 하겠다고 하는 미국이
그거 안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국제사회가 올라와 있거든요.